네, 안녕하세요. 입시나무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이번 고3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N수생과 함께 본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중요한 것이 올해 이제 의대 직원이 1,500명 선에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 N수생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서 고3 학생들이 N수생과 함께 겨뤄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또 굉장히 학생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우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었고 시험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또 오늘 좋은 정보 저는 전달해 주실 진의 입시대 장재효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 이번 6월 모의고사 간단한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난이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네. 일단 작년 수능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서 만점 표점이 최고점이 150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대략 147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등급 컷으로 봤을 때는 작년 수능에서는 언매 기준으로 84, 화작 기준으로 86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 6월 평가원도 거의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은 같은데 약간 이제 최고점 만점 표점이 조금 낮은 정도라 일단 작년 수능보다 약간 쉽거나 아니면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만점 표점이 미적 기준으로 148점이었거든요. 네. 이번 6월 평가원 기준으로는 저희는 151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수학은 작년보다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탐의 경우도 작년에 이제 물화생지 모두 1등급 컷이 거의 47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보면은 물리, 화학, 생명 같은 경우에는 48점, 지학은 45점. 이렇게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과탐이 약간 난이도가 좀 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이번 6월에도 똑같이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표점의 평균이 67.2점이었거든요. 과목감 만점 표점의 평균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67.2였으면은. 그런데 이번 6편 기준으로는 저희가 한 70.3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몰랐네요. 그렇죠. 많이 네. 좀 올랐죠. 그래서 네. 작년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입시에서 사탐하고 과탐 간의 어떤 벽이 없어진 학교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죠? 네. 아마 평가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세부 과목별로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입시에서 우선 소장님이 저랑도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탐구 과목에서 예. 바탐2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년 이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서울대가 원래는 이제 과탐2를 필수로 정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필수가 폐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탐2의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이제 과탐2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탐2의 존폐 위기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과탐2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과탐2의 전체적인 평균이 내려갔습니다. 평균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의 이제 점수가 표준 점수가 되겠죠.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울대는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 입시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탐의 경우에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데 서울대는 그냥 원점수에 따른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과탐2를 조금만 잘 봤어도 굉장히 높아지는 표점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게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또 소장님과 작년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과탐2 긴급 점검이라는 영상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탐투에 대한 이슈가 작년에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시험도 작년과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나요? 네, 일단 작년에 이제 과탐2가 수능에서 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만점 표점이 6점 정도가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점수 대비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는 이제 더 훨씬 유리했죠. 왜냐하면 가산점도 받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표점도 6점 이상 더 받았으니까 네. 훨씬 서울대 입시에서 훨씬 유리했죠. 네.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만점 표점이 대략 한 7점 정도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과 같은 수준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 점수 폭 차이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줄어들지 네.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조는 올해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도 여전히 이제 과탐 원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자신의 성적이 일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과탐 2를 선택해서 거기 약간 로또와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를 희망하는 네.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원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투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은 투를 했을 때 유리해질 수 있다. 아. 예, 그거죠. 네. 그래서 보통의 최상위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투 과목이 그 공부 준비를 한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점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서울대 입시에서 매우 여전히 올해도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투 과목을 소화하기 힘든 학생이 이게 유리해지니까 무조건 선택한다고 유리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유리해진다. 전제 조건이 이제 투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돼야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특히 재수생 중에는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투 과목에서 평균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여전히. 네. 그러나 1등급 컷은 꽤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바텀 1과 1등급 컷은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바텀 2를 했는데 1등급이 잘 안 나오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1등급이 또 안 된다면 서울대 쓰기도 힘들어지고요. 네. 그러면 서울대 쓰기 힘들어지면 100분위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투를 해서 한 1등급 정도 맞을 수 있는 학생은 해봐도 된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이 네. 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탐 2를 했을 때 예.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됐고 2등급의 경우도 표점이 좀 어느 정도 원보다 높고 예. 거기에다가 서울대는 가산점이란 또 예, 어드밴티지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원 과목과 비교해 본다면. 그러니까 원 과목의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점수와 네. 만약에 투를 했을 때 2등급을 맞는다.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떨어지는 폭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점 정도 난다. 3점이나 5점 정도 난다. 네. 즉 틀린 개수로 보자면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린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원 과목의 1등급인데 투를 했을 때 만약에 3등급 나온다. 네. 그러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떨어지는 폭이 한 개나 두 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이면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투 과목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예, 투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서울대 입시에 굉장히 크게 여전히 올해도 예. 유리하게 적용할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 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과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탐구 과목 요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과탐의 경우는 사탐과 비교했을 때 예. 우선 공부량의 차이도 좀 나고요. 그렇죠. 공부하는 이제 방향성의 차이도 좀 있지만 절대적인 이제 공부량의 차이도 좀 나고 또 과탐의 경우 이제 뭐 작년 수능에는 좀 쉽게 나왔지만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과탐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과 학생에서 이제 과탐을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해도 계속 3등급을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또 제가 덜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생들이 이번 6월 평가원 이후에 전략적으로 안 되겠다, 사탐을 해야겠다. 네. 저희 이런 학생들을 몇몇 학생들 봤거든요. 네, 정말. 네, 네. 사탐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수능에 까지 응시를 한다면 이 학생의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입시에서는 이제 확통이나 사탐을 해도 네. 자연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게 이제 올해 입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사탐을 선택했을 때 자연계를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은 지금 주요 대학에서는 서울대하고 고려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강대나 한양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건국대 정도는 네. 특히 가산점도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동국대는 각각 가산점이 있긴 해요. 네. 그게 좀 제한이 좀 걸리긴 하겠죠. 네. 어쨌든 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꿔서 하려는 학생들은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가 네. 어떻게 사탐을 해도 자연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학생이 네. 보통은 과탐 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탐에 있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네. 과탐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하위권이 빠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하위권 평균 이하인 학생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과탐에 있는 학생들의 표준 점수는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과탐에서 좀 낮은 학생들이 옆으로 갔을 때, 사탐으로 갔을 때, 사탐에서 무조건 상위권이 되느냐, 그건 보장할 수가 없겠죠. 사탐은 워낙 변수가 또 많은 과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일부 상위권으로 가고 또 일부는 또 중하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네. 인원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는 또 표점이 높아질 요인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현상이 만약에 계속 이루어진다면 네. 이게 이제 국평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네. 그게 분위기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과탐은 불리해지고 사탐은 유리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과지만 만약에 가산점이 없는 학교에 사탐을 응시해서 예. 들어가면 만약에 사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잘 세운 전략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6월이 평가원이 끝났잖아요. 그죠? 네. 이미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과탐을 버리고 네. 사탐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탐을 선택했을 때 유리해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야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네.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이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을 때 혹시 내신으로라도 이거를 해봤느냐 사탐 공부를 그러면 내신에서 해봤으면 그래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내신을 해봤으면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한번 저는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게 시켜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네. 사탐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우리 말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탐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사탐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문제를 읽고 그냥 기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탐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네. 사탐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탐의 성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 사탐 공부 없이요? 없이 그냥 내신에서 예전에 내신에서 했던 기억만 가지고 네. 그냥 풀었다든지 네. 했는데
과탐은 거의 안 했, 내가 성적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나온 점수보다 사탐 점수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런 무조건 학생들은 그러면, 바꾸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한번 네.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지를 이거는 어차피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느긋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과탐에 비교했을 때 거의 같거나 더 좋다면 네. 아니면 뭐 몇 점, 한 1, 2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꿔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러다가 이과 학생들이 다 사탐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응시 인원을 봤을 때, 네. 자, 그동안 이제 작년에 과탐이 더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유평에서 다시 이제 사탐이 더 많아졌거든요. 작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과탐이 네, 사탐 응시 인원을 넘어섰는데,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 사탐도 자연계에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번엔 또 사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참 이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도 입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영어가 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지가 좀 됐는데, 전환된 절대평가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초창기 때는 1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떨어지면서 작년 순위의 경우 1등급 비율이 4.7%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 과목에서 1등급 비율이 4%인데 거의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 과목과 지금 1등급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걸 결과를 봤을 때 영어도 상당히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시험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능 영어 어떤 관점으로 학생들이 좀 접근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평가원 입장에 있을 때 국어나 수학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질타를 받지 않지만 영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좀 질타를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을 보면은. 네. 예, 이제 영어가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네. 최저 등급을 맞추기에는 영어가 가장 적합한 과목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는 이번 6평에서 1등급 비율을 한 1% 정도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의대 지원도 됐는데 그러면 그 의대를 수시에서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구멍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면 네. 평가원에서는 이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 예상에는 이번 6평보다는 수능에서는 쉽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수능은 6평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등급은 나올 수 있도록 네. 사실 좀 조금씩이라도 네. 예, 매일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는 완전히 놓으면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뭐 고3 학생들이나 뭐 N수생의 경우도 저도 되게 많이 봤으니까 보면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또 이 자신감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영어도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집중적으로 뭐 수학이나 국어처럼 막 파고드는 건 아니지만 그 언어라는 거는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그렇죠. 네, 맞아요. 계속 꾸준하게 또 공부하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번 또 평가원이 굉장히 또 주목받는 이유가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어느 해보다 N수생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 해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6월보다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N수생 응시인원이 많았고 또 수능에서는 원서 접수가 16만 명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16만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지자면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서 N수생 비율이 31.7%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응시를 접수한 사람들의 수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이제 N수생 응시가 굉장히 많았고 9월 수능하면 이제 더 그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많은 N수생의 유입으로 인해서 등급컷이 좀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요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육평에서요, N수생 응시자 수가 88,698명이에요. 네. 작년에는 88,300명이고, 네. 그래서 작년보다 대략 지금 정확히 398명이 증가했네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네. 물론 지금 N수생 비율이 작년에는 19%, 이번에는 18.7%여가지고 좀 비율은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학생도 올해 좀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율은 줄었지만 인원은 역대 최대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6평에서 19%가 지금 응시를 했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9평에서는 21.9%, 수능에서는 35.3%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의대 증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수능에서는 작년 비율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40%에 가까운 그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졸업생들의 반이 더 들어온다고, 아니 지금 들어온 인원에 똑같은 인원이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88,000명이 들어왔는데 네. 수능 때는 플러스 88,000명이 더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그 현역들이 원래 1등급이 4%잖아요. 1등급이 4%인데 보통 현역들은요 4%가 아니고 한 3% 정도가 1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1등급 예. 4% 중에 현역이 3% 정도를 가져가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현역 집단에서 원래는 4% 정도가 네.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네. 현역 집단에서 3%만이 1등급을 맞는다. 그러니까 네. N수생과 경쟁이 없는 시험에서는 예, 예. 현역들만 봤을 경우에는 그 1등급이 이제 4%에 이제 되는데 이제 N수생이 들어오면 그 4% 안에서 3%만 1등급을 가져가고 그렇죠. 나머지 1% 이제 2등급을 밀려난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 시험에서 내가 100분이 96으로 1등급을 맞았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은 사실 수능에서는 1등급이 아닌 거죠. 2등급이 될 확률이 그렇죠.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6월 평가원에 재수생이 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반이 들어왔을 때하고 그다음에 전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면 교육청보다 이제 수능이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그 현역의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네. 이게 이제 재수생이 반 들어오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현역들이 그 6월 평가원보다 수능에서 시험을 더 못 봤다고 하는 학생이 더 일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재수생이 더 추가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컷에서 적어도 그냥 많이 오르진 않지만 한 1, 2점 정도는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재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구나 가늠을 할 수 있게 소장님이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대학 라인을 잡아준다면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현실감을 느끼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6평이 뭐 수능 성적은 아니니까 뭐 이번 시험 결과가 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번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또 아는 게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정도 더 맞으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 이렇게 이걸 아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틀린 문항 개수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자연계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연계 기준으로 특히 엄매, 미적, 생명, 지약으로 선택을 많이 하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엄매, 미적, 생명, 지약으로 했을 때, 의대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 9개 정도 틀렸을 때가 의대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러면 치대는요? 한 10개. 치대는 10개 정도. 예, 예. 네. 그 다음에 한의대, 약대, 수의대 있죠? 메디컬이라고 하죠? 그러면 11개. 11개. 예, 이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위권은 이제 10개. 10개. 개에서 11개 사이. 네. 물론 이제 최상위권 컴퓨터 공학과는 그것보다 더 높고요. 네. 아니면 7개 이 정도 돼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4개. 14개. 그리고 그 14개가 참고로 그 모든 과목을 1등급 컷을 맞았을 때 그 틀린 개수가 14개예요. 이번 그러니까 6평에서. 1등급 컷에 이제 100분위가 96이 됐을 때 그렇죠. 그 컷이 14개. 그렇죠. 전 과목을 다 골고루 틀려야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권이죠. 국어가 네. 6개, 네. 84점, 네. 수학이 84점 해서 80점이죠. 80점에서 5개. 네. 그 다음에 생명이 48 해서 1개. 1개. 그 다음에 지학이 45 해서 2개. 2개. 이렇게 해서 6개, 5개, 1개, 2개 해서 한 14개 정도. 네. 이렇게 틀리면 연세대나 고려대.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여기에서 영어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전제로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연고대까지는 영어 1등급 기준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15개. 15개. 예. 네. 중앙대는 17개. 17개. 예. 경희대는 20개. 이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시립대나 이화여대는 21개. 건국대는 22개나 23개. 22개에서 23개. 예, 예. 네. 그 다음에 동국대나 홍익대가 24개. 이렇게 돼. 24개. 그리고 여기서 24개는 모든 과목을 2등급 컷 맞았을 때 점수 개수가, 틀린 개수가 24개입니다. 전 과목을 골고루 예, 예. 틀려서 다 2등급 라인에 딱 맞추면 이제 예, 예. 동국대, 홍익대 정도 라인이 된다라는 자, 뭐 말씀이시죠? 이거는 네.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많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선에 맞춰지면 이번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국대, 홍익대 정도 라인을 잡으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이 틀린 개수가 뭐 정확하게 당연히 정확하게 파고들면 되게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틀린 개수로 이렇게 봤을 때 2등급 라인에 맞춰주면 동국대, 홍익대 정도 된다라는 거 학생들이 잘 염두하셔가지고요. 자기가 이번에 몇 개 틀렸는지 그 다음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 내가 여기서 뭐 수학 몇 개를 더 맞는다면 국어 몇 개를 더 맞는다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 정도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재우 소장님 모시고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 입시 경향에 대해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뭐 잘 나왔다고 해서 크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나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이 계기를 바탕으로 9월 평가원 수능까지 학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